not the case. Be done in accordance with a number of procedures and under well-established norms.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는 게 민주당의 묻지마 계단 선동 정치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지난주에 중요한 속보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 또 이틀 후에 정부가 그동안 검토했던 또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주말에는 또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연속으로 있었습니다. 자, 일단 IAEA 보고서와 정부 보고서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염수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적 같은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 두 분의 총평을 들으면서 오늘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범진 교수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네, IAEA 보고서는 중심이 일본이죠. 그 일본에서 방류를 했을 때 일본 국민들이 어류를 섭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방사성 피폭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영향이 어떠냐 이런 걸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보고서는 당연히 우리 국민이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 해역이 얼마만큼 오염되느냐 아니면 또 우리 물고기가 어떤 오염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국내에서 제기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제대로 밝히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보고서고요. 이제 IAEA 보고서는 이제 국제적인 신인도를 얻는다거나 또 일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신해서 공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정윤 대표께도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관심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 해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관점에서 먼저 오염수 방류 자체를 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실 오염원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최종 보고서 작성한 절차나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것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정당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차 보고서 날 때까지도 IAEA GSG 8번 정당화 룰을 적용하는 국제안전 기준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살짝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일본 NRA의 책임이다. 일본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넘기고 있어요. 그럼 NRA가 그 정당화를 어떻게 검토했느냐 했더니 답변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justification이라는 정당화 룰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이 배출로 인해서 주변국에 어떤 이득이 있느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화 룰을 적용하면 이것은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시료 채취 분석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알프스의 성능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평가를 했느냐가 사상 누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농도 기준으로 배출하는데 그 자체가 일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안전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6개국 누가 그거를 승인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안전 문제를 취급하고 있지 않은 일본 편향적인 보고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범죄 행위를 오염수를 해 공해상에 투기를 하는 범죄 행위를 지지하는 그런 보고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자, 제가 IAEA 보고서하고 정부 보고서를 이제 통칭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IAEA 보고서 부분이 지금 아마 토론에 좀 쟁점이 될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으로 저희가 토론의 초점을 좀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그 이 대표께서 이제 환경 문제 뭐 정당화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시료 채취라든지 뭐 데이터 샘플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범죄 행위를 지지한 보고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정 교수님이 반박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일본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일본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제너럴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저스티피케이션을 해라, 정당화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IAEA 보고서에도 이제 2.4절에 보면 이제 정당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IAEA 방침이다 이런 것도 천명을 해놨고요. 다만 이것을 IAEA가 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여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은 국가가 만듭니다. 그렇지만 지키는 것은 국민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너럴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각 국가의 몫인 겁니다. 여기서도 또 어떤 언급이 되어 있냐면 정당화라는 것은 방류했을 때의 이득과 방류했을 때의 손실을 비교해 가지고 이득이 많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하는 것인데 그 이득이라는 거는 사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생각하는 이득과 뭐 중국에서 생각하는 이득, 또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의 주체인 일본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기 기술되어 있고요. 지금 뭐 NRA에다가 물어봤다고 하는데 NRA는 규제기관입니다. 규제기관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고요. 이건 일본 정부 혹은 도쿄전력에다가 물어봤어야 될 사항을 규제기관에 물어봤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보고서는 종합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6차례의 보고서가 있었고 이것이 7번째 보고서인데 그 6차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 않아요. 그 처음에 6가지 보고서에서는 이제 오염수를 뭐 처분할 지중 매설을 할 것이냐, 증기로 내보낼 것이냐 이런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실은 최종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결정된 해양 방류 시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보고서에 그 내용이 빠졌다고 해서 그 내용을 검토를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일본의 농도 기준이라는 것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동일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 보고서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인한다. 그다음에 또 국제 기구를 뭐 범죄 집단에서 범죄 행위하는 걸 갖다가 도와준다 하는 거는 좀 많이 나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정 교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정당화의 원칙과 관련된 이제 논쟁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과학적인 조사 방법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으니까요. 일단 좀 분류를 해서 일단 정당화의 원칙에 관한 좀 토론을 먼저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이제 정당화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방사능의 의도적인 피폭 시에 손실보다 이익이 커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고 먼저 이제 이 대표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정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도로교통법 예를 들면서 반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뭐 두 분 재반박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그 회원국이 지켜야 할 거다. 규범을 제시하는 것은 IAEA이고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문제니까 일본의 문제다. 그리고 한국만의 기준이 따로 있고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그럼 우리의 이익은 뭡니까?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익은 뭡니까? 했더니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또 동문서답하셨습니다. 어떤 데도 또 말씀하시지 못했는데요. 일본의 어떤 기준에 의한 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IAEA 최종 보고서가 그 방류에 있어서 신뢰도가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IAEA의 이런 보고서 안에서의 태도만 보더라도 우리는 IAEA의 최고종 보고서만으로 그것이 방류를 허가하는 것이거나 승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는 논쟁이 방금 우리가 주고받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판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럴 것이 IAEA 지금 뭐 언론에서는 IAEA가 국제기구도 아니다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IAEA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인지가 중요합니다. IAEA 헌정을 보면요. 자, IAEA가 이 같은 상황에서 방류의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해서 허락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 촉진 및 확산, 원자력 에너지를 촉진 및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군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IAEA 사찰단 하면 그 사찰이 유의미한 거는 북한에 갔을 때죠. 대북 핵과 관련한 사찰에 있어서 IAEA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자면은 사실상 IAEA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황을 전 세계 시민이 만족할 만큼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그런 국제기구는 현재 없는 겁니다.
얻는 겁니다. IAEA가 스스로 밝혔던 GSG 정당화 원칙조차도 결국은 그 각국이 알아서 할 문제지 자기 문제 아니다라고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본인의 권한 내 또는 본인이 당연히 응당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를 스스로도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로시가 봤을 때 바로 이 얘기, 제 워딩 그대로 한 겁니다.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후쿠시마에 본인들이 사무소까지 낸다고 했는데 보고서의 모든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린 기대하겠다는데 보고서도 허술한데 그 허술한 보고서의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밝혔다시피 이런 걸 점검할 권한이 없다면 바로 이거 WHO, IMO, 회사기구, 그다음에 UNHRC, 다시 이야기해서 보건, 환경, 인권 관련된 문제의 전문가들이 있는 이런 새로운 거버넌스 안에 IAEA도 함께해서 새로운 모범례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그 문제는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그로시가 다른 거는 다 뭐 회피했습니다. 유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이번 보고서의 한계라는 지점입니다. 네, 혹시 홍 예. 의원님, 네. 방금 이재정 의원께서 다른 어떤 유엔 기구와 이제 협력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치밀한 어떤 분석을 하자.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IAEA를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유엔 기구가 아니라고도 이야기하고 마치 뭐 동네 어떤 용역 기관 정도 취급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IAEA는 유엔 산하 기관으로서 1957년도에 설립된 핵 에너지 촉진과 그리고 방사능 관련된 어떤 문제를 사찰,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이제 다루는 기관이니까 사찰 및 그리고 점검을 하는데 가장 세계에서 권위 있고 전문가 어떤 집단인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예, 딱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이라는 그다음에 자 이제 저스피케이션 정당화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이상은 뭐냐면 피폭의 어떤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커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CT라든지 MRI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방사능 피폭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체크를 위해서 그런 거는 정당화된다는 것이죠. 이 정당화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자체 결정할 수 있을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얻는 이득이 뭐냐? 이건 참 어리석인 거죠. 우리가 지금 그 후쿠시마보다도 더 많은 한 50배 가까운 삼중 수소를 지금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 후쿠시마 사고라는 어떤 특수성과 그리고 일본이 했던 많은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 부담 때문에 IAEA의 어떤 점검을 한 번 더 거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물에 있어서도 알프스 성능이 충분히 검증을 했으니까 이 나오는 결과물이 이렇게 수준 그 기준치 이하다. 우리가 어떤 뭐 정수기 성능이라든지 빵을 할 때 빵 기계를 하나하나 봅니까? 빵이 맛있으면 그 빵 기계가 잘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IAEA의 어떤 신뢰성 내지는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초등학생 내지는 유치원생이 지금 박사 논문을 저는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당성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IAEA의 어떻게 보면 보고서의 좀 원론적인 또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토론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뭐 알프스 관련 얘기로 좀 넘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알프스에 관한 좀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방사성 물질을 거르는 뭐 일종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이 대표께서 잠깐 이 대표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이번 보고서의 그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논점이 옮겨왔으니까요. 구체적으로 과연 이번 보고서의 어떤 부분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좀 근거가 있고 근거가 없고 좀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 교수님의 반박을 바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9가지 핵종만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제거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필터 제거하는 그 절차라든가 주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절차상으로 방사능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제거가 안 되면 다시 돌린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것이 그동안에 필터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굉장한 핵심입니다. 2013년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지만 계속 문제가 일어나니까 2014년에나 이제 이것이 거의 작동이 됐고요. 그 뒤에 무수한 고장을 일으키면서 이게 블랙박스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4차 보고서에 보면 알프스 자체가 셀프 레귤레이션이 잘 되고 있다. 이 성능을 설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셀프 레귤레이션이 잘 되고 있다. IAEA조차도 이 설계 도면과 성능 설치된 거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느냐를 성능 커브가 없어요. 어떤 변수, 압력이나 압력 델타 P라고 그러는데 압력 변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온도나 염분 또 뭐 이런 농도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제거 성능에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지금 제시된 바도 없고 그것이 어떤 성능이 있다는 게 입증된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거해서 안 되면 다시 돌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어떻게 과학적이냐?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하나만 네. 더 보태고 싶은데요. 네. IAEA의 이번 보고서에도 관련된 내용이 일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내용을 IAEA가 점검했다라고 하는 그 직전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두 문장 남짓입니다. 그 문장도 결국은 일본이 설명하는 방식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고 그 보고서가 작성되기 직전에는 실제 방문을 했던 게 아니라 심지어 뭐 그 관련된 내용은 줌 회의 3번을 통해서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앞선 주제하고 조금 연결시켜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기본적으로 알프스는 10년간 시운전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8번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솔직하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24번의 고장을 한 번이라고 총칭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알프스의 성능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IAEA가 뭐 실제 그것들을 실험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게 6월 15일 바로 얼마 전입니다. 비정상적인 삼중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핵종에 있어서도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높아진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알프스를 신뢰할 수 있다? 왜 알프스 문제를 드냐? 나온 물만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나온 물의 모든 전량을 측정해서 내보내실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샘플링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알프스의 성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네, 알프스의 성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일단 정 교수님 반론부터 좀 들어보죠. 방사선 액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 일반화된 시설입니다. 뭐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도 있고 세계 어느 나라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시설에도 액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 안에 필터를 뭘 썼느냐 하는 것들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도를 측정을 해서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고 또 필터 시스템을 통과한 다음에 또 오염 정도를 측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방류하기 전에도 또 방사능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알프스 필터도 고장난 적도 있고 또 한 번에 걸렀는데 단번에 배출 기준 미만으로 걸르지 못한 사례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들 다 보고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생기면 측정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농도가 높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 해가지고 다시 앞 단계로 넘어가지고 또 다시 필트레이션을 하고요. 저장하는 단계도 그렇고 방류하기 직전에 희석한 다음에도 또 농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류한 다음에 바닷물에서도 10군데를 뽑아가지고 또 농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프스라는 문제에 막 국한해서 생각하다 보면 마치 알프스 고장나면 오염수가 바로 방류될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한테 문제를 아주 좁게 보면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액체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체를 보면은 중간에 한두 단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음 단계에 걸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40군데 바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주도도 있고요, 동해안, 서해안 뭐 이렇게 40군데 해역에서 뭐 삼중수소, 그다음에 세슘, 스트론튬 이런 농도를 측정해가지고 인터넷에 업로드해두고 있습니다. 일부는 네. 핸드폰 앱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1994년서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근데
2011년이 한 가운데쯤 됐는데 이렇게 피크 같은 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 해수가 몇 년 돌아온다 할지라도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전혀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대량 방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역 40군데 어디서도 그게 측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쿠시마에 있는 양이 그 당시에 방류했던 양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양인데 그거를 30년에 나눠서 방류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득 보는 게 뭐냐 손해 보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의 주체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뭐 저스티피케이션의 논리를 갖다가 그럼 우리 이득은 뭐냐? 이거는 말장난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회의원 레벨에서 다룰 게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다룰 정도의 얘기입니다. 네. 아유, 국회의원이 제가- 한 말씀 올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일단 반론 들어보고 그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저 정당화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느냐가 아니고 오염수 배출이 이에 따른 이득이 경제사회적 그다음에 환경적 해로움보다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환경적 해로움이 있는데 이 해로움이라는 것이 방사선 피해는 아주 작은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방사선 피해가. 우리가 이 정당화라는 의미는 이 점에서 다시 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방사선 피해는 작은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회적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방사선 피해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당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당장 수산물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방사선 문제가 배출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수산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꼭 방사선 피해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다시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너무 소홀히 취급됐다. IAEA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당화 절차의 세부 사항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것이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IAEA는 어떤 검토를 했느냐? 정당성에 접근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일본 정부가 준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아르둔 마크하니 교수가 MBC에 한번 나왔는데 일본 정부에 물어봤더니 답변을 안 해요. 답변을 못 합니다. 정당을 안 했으니까요. 평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 보고서에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일본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떠넘기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평가 결과가 IAEA 최종 보고서에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정 교수님께서 말씀드리- 예, 손을 네. 드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생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재정 의원께서 예, 사실 뭐- 좀 발끈하셨거든요. 네, 뭐 그 말씀 듣고 그다음에 네. 정 교수님께 표현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교수님을 비롯해서 IAEA 수탄 전문가들의 그 전문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IAEA가 스스로도 밝혔다시피 본인이 살피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방금 보여주신 그 표상의 수치도요. 관리 차원의 수치입니다. 원전 또는 핵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그 수치, 일시적인 그 수치만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오염수를 방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일시적인 그 수치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계를 알아야 하고요. 바다 환경을 알아야 하고요. 그것이 결국은 최종 먹이 사슬에서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 생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 보고서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방금 이제 지적하신 말씀 중에 유의미하게 제가 지금 방금 했던 얘기를 늘 수치화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원하시니까 말씀드려 보면요. 네. 후쿠시마하고 우리나라에서 표충 해소하고 어류의 방사성 물질 검출된 내용을 봅니다. 뭐 이게 기준치 이상이냐 이하를 떠나서 보면요. 후쿠시마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표충 해소에서 확인된 방사선 물질이 어류에서 나온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생물체는요. 축척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IAEA도 맞습니다. 해양 환경을 위해서 딱 3종류의 물고기 종류만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게 넙치류, 꽃게, 그리고 갈조류입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동식물성의 다변한 먹이사슬을 연구하지 않았고요. 궁극적으로 사람에 영향을 미치거나 180배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기준치를 능가하는 물고기들이 왜 등장하는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생태학자 그리고 해양을 두루 그리고 먹이사슬의 궁극적인 최종 소비사의 사람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가버넌스를 얘기한 겁니다. IAEA의 비전문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당신들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저희는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 오른쪽 라인에서 계속 손을 드셨는데요. 일단 홍 의원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정 교수님께 제가 넘기겠습니다. 아니 그 이재정 의원 말씀이 사실은 우리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그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축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우린 이미 이게 이미 벌써 다 증명된 어떤 그런 어떤 데이터가 지금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 삼중수소를 우리 원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인근에 중국이 55개 지금 원전에서 1050테라베크렐이라는 막대한 1년에 삼중수소가 그것도 서해 바로 앞바다에서 지금 내는 게 지금 수십 년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그 일본의 후쿠시마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2테라베크렐 한 50분의 1이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4, 5년 후에 희석돼서 오는데 이거하고 중국에서 수십 년 동안 나온 이 삼중수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이미 중국의 삼중수소 수십 년 동안 이미 이제 증명이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그 자꾸 정당성 이제 그 정당화 원칙을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후쿠시마만 정당화 원칙을 하면 우리나라라든지 뭐 그 원전을 가동 중인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럼 거기는 어떤 정당화 원칙을 어디서 찾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권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상황과 정당의 원칙을 자꾸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알프스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알프스가 아주 간단한 장비일 수도 있습니다. 전 처리하는 장비와 본 처리의 알프스가 이제 흡착 장치에 있는 필터를 통해서 이제 걸러내는데요. 사실은 물론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고장도 잘 안 났고 거기서 걸러 나오는 것은 다 기준치 이하로 이제 드러났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혹시 고장이 나면 어떻게 비상 상태 제어를 하느냐 이런 것을 이번에 유키 단장 위원장이 가서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하고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샅샅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제 6월 차례인데요. 15일에 제 차례입니다. 제가 일단 네, 교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아까 기회를 드렸으니까요. 네네, 교수님 얘기 잠깐 알겠습니다. 듣고 그다음에 바로 이재정 의원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배출 기준을 정할 때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또 배출 기준을 정할 때 뭐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출 기준 미만으로 방류한다라고 했을 때는 극미량이 배출되고 전혀 인체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준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극미량에 대해서 어떤 생태계를 알아야 하고 바다 환경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과도한 포장지를 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정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학적으로는 큰 피해가 없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큰 피해가 있어가지고 수산물이 안 팔리거나 하는 것들도 사회적 손실이 아니냐. 그거는 사실은 그 손실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고 사실상 과학적 피해가 없는데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무슨 선동된 결과로 입게 되는 피해인데 그것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한테 우리는 이런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화의 주체도 아니고 피해도 없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논리를 끄집어내는 것은 제가 볼 땐 난전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추가로 또 말씀을 하시죠. 그 부분까지도 제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아까 얘기하기로 했던 제가 6월 15일에 그 삼중수소가 평소보다 300배가 더 나왔어요. 그다음에 스트론륨이 10배 이상 더 축적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모른대요. 그게 지금 일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나가는 수도꼭지에서 나가는 모든 물을 실측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샘플링 채취입니다. 그것도 지난 60개, 30여 개 핵종에 대해서만 1년에 한 번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0개 미만의 핵종에 대해서 매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심지어 그것도 그런 측정 과정에서도 불과 몇 달 전에 IAEA가 일본 보고 뭐라 그랬냐면요. 물 좀 섞어라. 아래 위로 섞어서 채취를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버티컬로 섞어라. 이걸
명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을 정도로 사실상 섞어서 온전하게 우리가 그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표본으로 볼 수 있는 시료조차도 제대로 측정해 본 적이 없는 알프스가 지금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조금 깜짝 놀란 건 그런 괴담 수준의 선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일본 도쿄전력이 자체 예산을 통해서 4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자면은 3조 5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자금을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게 어느 항목이냐? 풍문으로 인한 소비의 부재로 인해서 만들어진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자꾸 뭐 선동 또는 국민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소비 심리라고 치부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도쿄전력보다도 정말 못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전문가분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자꾸 뭐 중국 사례, 우리나라 사례를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저는 뭐 삼중수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핵종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일본은요, 사고로 인한 노심에 노출된 오염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가동 원전, 중국의 정상가동 원전, 뭐 그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위험성에 대비한 것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 입장이지만 그걸 떠나서 이 사고 원전하고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원전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될까요? 검출되는 핵종수도 다른 건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자,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뒤에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이재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핵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가 이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조사도 이제 수치도 들쭉날쭉하고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제대로 분석이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시 잠깐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듣고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처리수 저장 탱크에 있는 물을 바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400배 물을 희석해가지고 방류를 합니다. 그 희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론튬이 실수로 10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400배로 물을 희석을 해서 방류하게 되면은 방류 기준치 미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세스가 뭐냐면 인간이나 기계가 혹시라도 오류를 일으켰을 때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이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핵종도 걸러지지 않는다거나 뭐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오염수와 정상 운전으로 인해서 발생된 오염수가 같으냐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발생을 했건 아니면 정상 운전 과정에서 발생을 했건 결국은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 그것이 배출 기준 이상이냐 이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고로 된 건 안 되고 정상 운전으로 나온 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이정윤 대표 뭐 말씀. 실측만 된다면요. 나가는 모든 예. 오염수를 전수조사해서 실측만 된다면야 그 얘기가 옳죠. 측정 다 합니다. 그렇지 네. 않으니까 다 측정합니다. 문제죠. 예. 아유, 한 번도 측정되죠. 일본의 이제 신뢰성 문제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요. 알프스가 처음에는 삼중수소만 제거 못하고 나머지는 다 제거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다 잘 아시잖아요. C14 탄소 14도 제거를 못하는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제 가서 C14 탄소 14도 동위원소 제거 못한다. 이것을 실토를 한 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시료 채취도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시료 채취가 9개 핵종만 조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핵종이 얼마가 있는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1077개 탱크 안에 어떤 핵종이 어떻게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버리는데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보내주는 거고요. 그래서 원자력의 어떤 신뢰도 이 보고서에서 나와 있지만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 시민의 85%가 동의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괴담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이쪽은 저기 지금 초안입니다.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일본 수산 거기서 이제 이거를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측정을 했는데 위에 상관이 이거 긋고 숫자를 적습니다. 임의로. 이게 나중에 이제 사본으로 이렇게 이제 원본이 이렇게 수정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우리한테 줬냐면 일본 의회 의원이 일본이 이렇게 숫자를 조작한다. 이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과학적 진실과 책임이 어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1, 2, 3, 4호기가 1000만 년에 3번 사고 난다라고 확률적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돕기 전력이 평가를 했고 그 결과를 경탄성이 2004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000만 년에 3번 사고 나니까 인류 역사상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거다라고 간주하게 한 것이 확률적 안전성 평가한 것입니다. 이걸 인해서 2004년, 9년, 2008년, 2009년 세 차례 걸쳐서 일본 과학자들이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다 무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전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요. 과학적 진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과학적으로 은폐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도 아니고 원인이 쓰나미도 아니고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학적 진실과 책임을 팽개놓고 자꾸 과학적으로 규명하자 진실 이게 신뢰가 지금 현재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과학적인 소통, 진실에 근거한 소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IAEA에 작성한 최종 보고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소통의 과정입니다. 과학적 증거를 또 객관적인 검증된 데이터를 얼마나 실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믿으라고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제거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의 안전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당히 어떤 책임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만 듣고요. 일단 과학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왔는데 홍 의원님 혹시 말씀? 이 JTBC 방송에서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신데 후쿠시마 사고가 과학자 책임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저 일본 의원이 그 서류 숫자를 조작했다는 저런 말씀이 물론 뭐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한 말씀인 것 같고 이제 알프스 이제 고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과도한 우려는 할 필요 없다. 특히 K4 저장 장치에서 균질화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하만 이제 그 해저 터널로 나가면서 이제 40배 이제 해소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모든 균질화된 K4 저장 장치에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100% 다 측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 이후부터는 사실은 거의 지금 기준치 이하로 했다는데 여기서 기준치 이하라는 게 설사 특정 어떤 그 핵종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결과물은 결국은 전체 방사능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서 우리가 지금 이제 IAEA가 그렇게 그 점검을 하니까 그런 안전한 국제 안전 기준 이하로 그럼 나오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장기 운행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그 자체 시스템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서 자체가 저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검증 대상 국가에서 돈을 받고 써준 용역 보고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고 독립성, 객관성 여기서 완전히 훼손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 더 탐사 언론 보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최종 보고서가 몇 개월 전에 이미 초안이 제출이 돼서 일본 외무성과 이런 여러 기관들이 다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일본에 맞게 초안이 수정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인가 우리 국무조정실 차장님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이 부분을 이런 증거 자료를 다 제시를 했고 박부현 차장님이신데 분이 일본 외무성에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 혹시 반박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IAEA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기구 산하에 있는 모든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G7 국가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과연 뭘 근거로 만들어낸 표현인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돈을 받고 쓴 용역 보고서다. IAEA 미션 팀은 다 엑스트라 버지터리 컨트리뷰션이라 그래가지고 IAEA의 원래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는 그 비용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돈을 받은 용역 보고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포장지를 씌운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재정 의원께 시간입니다. 이재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IAEA는 원자력의 촉진 기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탈원전 정책할 때 IAEA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IAEA는 국가별로 어떤 개별적인 정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C14을 거르지 못한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시는데 C14 용량 굉장히 작아요. 배출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거를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물론 거르지 않았다는 걸 인정했는데 거르지 않아도 배출 기준 미만입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미시적인 문제로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따라가게 만들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작은 문제들을 들춰내서 이상한 문제라든지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선동입니다. 제 말씀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저는 IAEA가 권한이 장려기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당신의 섹터 안에서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전문가라고 존중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감사합니다. 스스로 세상을 모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오만입니다. 하다못해 대학병원에서도요, 종합병원에서는요, 협진이라는 걸 합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장기, 내가 볼 수 없는 전문성을 더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만의 판단으로 전신을 병명을 이름짓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로시 사무총장, 용역이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어그리먼트라고 일본하고 사이 어그리먼트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IAEA의 고유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다. 영어로 얘기하셨는데 돈을 받는 거다잖아요. 맞다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돈을 받아서 뭔가 비리가 있다. 이 취지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발주를 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해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 요구에 맞춰서 실험 결과를 번복한다. 전 그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만 한정된 실험을 하고 한정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모두 다 검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로시 사무총장 스스로 여러 번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해양 방류를 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류를 전제로 해서 들고 왔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이라든지 또 IAEA 자체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까지 양측에서 좀 공방이 오갔는데요. 일단 그 얘기는 잠깐 좀 저희가 좀 추후에 좀 이어가는 걸로 하고요. 일단 또 국민들이 상당히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IAEA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정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방류가 이제 30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양측의 보고서가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니터링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어떻게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리 정부가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IAEA가 이제 국제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시점에서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앞으로 장기간 이 알퍼스를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기간 가동 작동의 어떤 상시 모니터링이 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IAEA에서도 이제 별도 후쿠시마 이제 사무소를 내에서 끝까지 이제 살펴보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현재 그로시 사무총장에도 이제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참가하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통해서 어떤 장기 모니터링에 이제 저희도 이제 좀 감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은 자꾸 IAEA가 어떤 신뢰성의 어떻게 보면 좀 그 희박하다는 근거로 이제 일본이 뭐 세 번째로 뭐 그 이런 어떤 분담금을 많이 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첫 번째는 미국이고 두 번째 중국인데 일본의 어떤 분담금을 IAEA가 그렇게 흔들리진 않죠. 그리고 이 용역 계약도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도 미 국무부, 캐나다 원자기적위원회, 호주, 뉴질랜드 정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제 지원으로 작성됐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방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일본 주권상으로 방류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IAEA를 신뢰하고 IAEA와 같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IAEA를 어떤 신뢰성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듭 제가 여러 번 교정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IAEA가 잘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북핵 사찰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고 지금은 다가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5%에 가까운 분담금을 내는 것도 북핵과 관련된 모종의 역사적 책임에 어쨌든 신뢰를 보여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형외과 의사한테 자꾸 외과 수술을 맡기고 저 의사를 못 믿냐 하시는 거예요. 성형 부분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과 수술 부분을 협진을 하자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스스로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조사 안 했다고요. 해양 생태와 관련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단순히 물과 관련해서만 수치를 측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건 우리 정부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저는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정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수치를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이제 오인하지 마십시오. 국제기구 그 자체에 신뢰를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어떻게 전방위적인 외교를 통해서 지금의 결과에 달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최근에 히로시마에서 G7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가 이뤄집니다. G7 회의가 열리던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신분 세탁을 하는 것 같다. 다시 얘기해서 히로시마에서 핵 무기의 피해자가 됐던 과거의 모습을 전 세계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퍼포먼스가 지금 오는 1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피폭 선량 등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방사선 보호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의 총회가 올해 가을, 초겨울에 열립니다. 일본이 그걸 유치를 한 거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서 본 이런 오염수나 이런 사태를 대응한 기준 강화입니다. 제목만 딱 봐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오염수에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일본은 굉장히 정교하게 오랜 시간 이 외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저는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놓칠 수 있는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어느 지점의 허점과 약점들을 전문가와 그리고 또 누구보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정말 원어로 뒤져가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어떤 분보다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준비한 토론 시간이 한 18분 정도, 17분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 이재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길게 하셨으니까 정범진 교수님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고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테니까요. 만약에 오늘 좀 못한 얘기가 있으시면은 그 뒤에 또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과학자의 오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과학자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들도 많고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배출 기준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턱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사선 받았을 때 변화가 나타나는 시작되는 지점이 100mS인데 그걸 100mS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1mS를 관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설사 우리가 모르는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이 오만한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겸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출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생태계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일이 과학적으로 계산해 놨으면 그 배출 기준 미만만 되면은 이건 다 만족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단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배출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배출 기준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신뢰하셔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아까 홍석준 위원께서도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에는 지금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 47군데의 모니터링 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 모니터링 포스트에서 해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농도 측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류구가 이제 설치됐는데 그 방류구 주변에서도 열 몇 군데의 모니터링 포스트를 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류를 하면서도 거기서 계속 샘플링을 하고 있고요.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가면은 그 값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 이제 오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간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그 정보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에 누군가가 가진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그걸 실시간으로 알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원자력 시설의 경우에도 월간 보고를 하거든요. 정부에다가 이제 액체 폐기물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만큼 배출했습니다 하는 걸 월간 보고를 합니다. 사실 월간 보고 정도만 받아도 우리나라 해역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기간 동안 희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불필요한 과정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국민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바람직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